챕터 10. 파산 직전의 밤. 투자 실패와 자금 위기.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에피소드 1. 붉은 숫자의 행렬. 사무실 불빛은 거의 꺼져 있었다. 대호의 자리만이 컴퓨터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푸른 빛에 잠겨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은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다. 탁자 위에는 종이로 가득 찬 서류철, 빨간 볼펜으로 긋고 지운 숫자들, 그리고 식지 않은 채 식어버린 커피잔이 놓여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재무제표와 현금 흐름표가 펼쳐져 있었다. 몇 달 전만 해도 가슴 벅찬 계획으로 채워져 있던 수치들이 이제는 붉은색 마이너스로 가득했다. 매출은 늘지 않았고 투자했던 프로젝트는 예정된 기간을 훌쩍 넘겨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가 계획했던 수치, 투자자들과 나누었던 장밋빛 전망, 그리고 곧 결과가 나온다고 확신했던 계산은 어디로 간 것일까? 그는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은행 대출 상환일은 단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직원들의 급여일도 같은 시기에 겹쳐 있었다. 자금 계좌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만이 남아 있었다. 마치 심장이 점점 약해져가는 소리를 듣는 듯 계좌 잔고의 숫자는 그의 시야를 옥죄어 왔다. 대호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건물 밖 도로에는 택시 불빛이 스쳐 지나가고 멀리 네온 사인이 반짝였다. 거리의 사람들은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듯 평온해 보였지만 그에게 세상은 지금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다시 숫자로 돌아왔다. 이건 단순한 계산이 아니었다. 붉은 숫자 하나하나는 그동안 자신이 흘린 땀방울이 무너져가는 증거였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생계와도 직결된 무게였다. 몇 달 전 투자자들에게 자신감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우리는 안정적인 시장 진입이 가능합니다. 6개월 내 손익 분기점을 넘길 겁니다. 그렇게 말하던 자신의 목소리가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의 확신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과도한 낙관이었나? 아니면 현실을 애써 외면한 착각이었나? 대호는 서류 위에 고개를 묻었다.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반복됐다. 이 프로젝트를 정리하면 얼마가 남지? 지금 가진 현금으로는 며칠을 버틸 수 있나? 혹시라도 투자자 중 한 명이 추가로 돈을 넣어줄 가능성은 없을까? 그러나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최종 결과는 붉은 숫자로 귀결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아직 쓰이지 않은 계약서와 브로셔들이 남아 있었다. 다가올 성과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자료였다. 하지만 그 모든 종이가 지금은 무용지물처럼 느껴졌다. 손에 집히는 건 희망이 아니라 허무였다. 순간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찍힌 번호는 투자자 중 한 명의 것이었다. 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미 무슨 얘기를 할지 짐작이 갔기 때문이다. 수익은 언제 나오냐? 대출은 어떻게 갚을 거냐? 당신의 계획은 도대체 언제 현실이 되느냐? 같은 질문들이었을 것이다. 그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놓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컴퓨터 화면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마이너스 1,532만 원이라는 잔액이 떠 있었다. 그는 마치 판결문을 들여다보듯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여기서 무너질 순 없어. 그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그 말이 현실을 바꿔주지는 않았다. 지금 필요한 건 돈이었고 돈은 현실이었다. 대호는 창밖 어둠 속에 잠시 시선을 두었다. 과거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공장에서 함께 기계를 손보던 기술자들, 회의실에서 함께 웃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했던 순간들, 그리고 집에서 자신을 믿어주던 가족의 얼굴.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눈앞의 붉은 숫자와 충돌했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전표와 계산서가 하나의 얼굴처럼 그를 노려보는 것 같았다. 네가 약속했던 미래는 어디 있지? 마치 숫자들이 조롱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대호는 다시 펜을 들어 무언가를 계산했다. 그러나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게 흘러갔다. 더 이상 숫자는 그의 손아귀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숫자들의 지배 아래 누워있는 것 같았다. 시간은 어느새 새벽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사무실은 고요했지만 대호의 가슴은 시끄럽게 요동쳤다. 내가 틀린 건가? 아니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건가? 자문과 자책이 끝없이 교차했다.
붉은 숫자의 행렬은 단순한 재무 상황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걸어온 길 전체를 부정하는 심판이었고 동시에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대호는 결국 의자에 몸을 기댔다. 피곤이 몰려왔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밤이 단순한 밤이 아니라는 것을. 내일이 오면 이 붉은 숫자들은 실제 행동으로 그를 옥죄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파산이라는 단어와 마주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챕터 10. 파산 직전의 밤. 투자 실패와 자금 위기.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에피소드 2. 문 두드리는 채권자들. 밤은 길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대호의 마음속은 오히려 더 짧아지는 듯했다. 눈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언제 그 소리가 실제로 현실을 덮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잠식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다. 붉은 숫자와 비지로만 다가오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로 다가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전화를 걸어오는 목소리, 만나자고 요구하는 손길로 다가왔다. 대호 씨,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처우로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린 사람은 거래처의 과장이었다. 몇 년간 함께 일하며 웃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날 그 얼굴은 웃음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눈빛에는 오직 돈의 문제만이 남아 있었다. 밀린 대금, 이제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듭니다. 우리도 본사 압박이 심합니다. 대호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과장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떴다. 그러나 그 짧은 대화는 대호의 가슴 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이제 웃음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다. 며칠 뒤 압박은 더 구체적이고 거칠게 다가왔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쏟아졌다. 대호 사장님, 저희도 곤란합니다. 정리 좀 빨리 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다급한 목소리, 혹은 이제는 약속만으론 안 됩니다. 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전화를 받을 때마다 대호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뜯겨나가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 목소리들은 단순히 채권자가 아니라 어제까지만 해도 믿고 따르던 동료의 목소리이기도 했고 함께 사업을 키워보자던 파트너의 말투이기도 했다. 이제 그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돈을 요구하는 현실 앞에서 대호는 더 이상 사람과 관계라는 단어를 붙이기 힘들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은 밤이었다. 낮에는 어떻게든 회의나 미팅으로 시간을 채웠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 현실의 무게가 잠시 덜어진 듯 보였다. 그러나 밤이 되면 모든 소리가 멎고 남는 건 고요 속의 공포였다. 그때 들려오는 문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심장을 직접 때리는 것 같았다. 서장님 계십니까? 낯익은 목소리였다. 이번에는 거래처 직원이 아니라 은행 담당자였다. 이번 주까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표정은 냉정했다. 그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대변인처럼 보였다. 한때는 사업 계획을 검토하며 함께 미래를 이야기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현실의 냉혹한 칼날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대호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건물들이 보였다. 저곳에서도 누군가는 비슷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 위로는 되지 않았다. 현실은 나만 무너지고 있다는 감각으로만 다가왔다. 내가 틀렸을까? 너무 서둘른 걸까? 사람들을 믿은 게 잘못이었나? 아니면 나를 믿은 게 잘못이었나?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는 질문이 돌았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다. 오직 문을 두드리며 돈을 요구하는 이들만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창고에서 함께 일하던 기술자 박 씨가 찾아왔다. 사장님, 우리 임금은 언제쯤 해결될까요? 집에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박 씨는 오랫동안 대호와 함께 땀 흘린 동료였다. 그가 떠올린 건 채권자의 얼굴이 아니라 함께 공구를 들고 웃던 사람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웃음 대신 불안과 원망이 묻어 있었다. 대호는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박 선생,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만 넘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표정인 굳은 채였다. 저도 사장님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집에선 이제 제가 무책임한 가장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대호의 가슴을 찌르는 칼이 되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박 씨가 사무실을 나서는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압박은 사람들을 단순히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관계로만 만들어버렸다. 오랜 시간 쌓아온 우정, 동료애, 파트너십은 모두 붉은 숫자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대호는 그 속에서 사업의 본질이 관계를 지켜내는 일인지 아니면 결국 돈을 지켜내는 일인지 두고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누가 왔는지 확인할 힘조차 없었다. 대호는 의자에 앉아 마치 숨을 멈춘 사람처럼 고개를 떨군 채 문 너머의 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면 또다시 돈 이야기가 나오겠지. 문을 닫고 있으면 내일은 더 무너져 있겠지. 그 사이에서 그는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오직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그의 심장 대신 뛰고 있었다. 이날의 경험은 대호에게 분명한 각인을 남겼다. 투자는 실패할 수 있다. 자금은 바닥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압박하는 방식은 숫자로 기록되지 않는다. 그것은 살아있는 기억으로 남아 한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동시에 다시 일어설 동기를 남긴다. 대호는 깨달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견뎌내지 못하면 다시는 어떤 문도 열 수 없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그 문을 열 용기가 없었다. 챕터 10 파산 직전의 밤 투자 실패와 자금 위기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에피소드 3 불 꺼진 사무실의 새벽 사무실의 불은 꺼져 있었다. 한때 밤늦게까지 켜져 있던 모니터 불빛, 회의실에서 들리던 분주한 목소리, 택배 상자와 커피 냄새로 뒤엉켜 있던 공간은 이제 고요했다. 오대호는 창가에 놓인 낡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불 꺼진 사무실은 단순히 정적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모든 시도가 멈추었음을, 사람들의 열기가 식었음을, 이 회사라는 생명체가 더 이상 숨쉬지 않음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들과 파쇄되지 못한 명함 더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여기까지인가. 혼잣말이 공기 속에 흩어졌다. 실패는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떠나간 것도, 은행의 대출 상환 압박도, 협력업체가 납품을 끄는 것도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서서히 예고된 일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의 균열이었다. 한때 대호와 같은 비전을 공유하던 동료들은 하나둘 떠났다. 먼저 자금팀의 팀장이 이직했다. 그는 마지막 인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팀의 후배는 창업 초기부터 함께했던 동지였지만 버티지 못하고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는 얼굴조차 마주하지 못한 채 사직서를 메일로 보냈다. 남은 사람들은 사무실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다. 회의는 더 이상 아이디어를 내는 자리가 아니었다.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다. 이 회사가 과연 내일도 존재할까? 라는 불안이 회의실 공기를 지배했다. 대호는 책상 위에 놓인 직원들의 자리들을 둘러보았다. 한 자리에는 사용되지 않은 노트북이 덮인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또 다른 자리에는 누군가 두고 간 커피컵이 아직 남아 있었다. 커피는 이미 검은색의 액체가 아니라 곰팡이 냄새가 밴 흔적만 남긴 채였다. 그는 이 풍경에서 일상의 붕괴를 보았다. 회사가 돌아갈 때는 사소한 것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무너질 때는 그 사소한 흔적들이 너무 크게 다가왔다. 책상 위의 종이, 방치된 컵, 멈춘 프린터기. 모든 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표시판 같았다. 사무실 가운데에는 큰 화이트보드가 있었다. 거기에는 여전히 올해 매출 목표 50억 이라는 글자가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대호는 그 글자를 보며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을 느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내가 잘못 끌고 온 건가? 사람들을 너무 쉽게 믿은 건가? 아니면 꿈을 너무 크게 그린 건가? 그러나 곧 다른 목소리가 떠올랐다. 아니야, 이건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야. 다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거지. 책임을 피하고 싶지 않았지만 책임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웠다. 그것은 마치 손으로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물살 같았다.
가장 큰 붕괴는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이 끊어지는 데 있었다. 몇 달 전만 해도 직원들과 함께 밤 늦게 라면을 끓여 먹으며 이 사업이 대박나면 이라는 말을 나누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대화조차 사라졌다. 오히려 직원들은 대우를 피했다. 눈을 마주치면 곤란한 질문을 받게 될까 두려워했다. 월급은 언제 나오나요?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은 대우가 답하지 못하는 질문이었다. 그는 회사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직원들의 불안 사이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다. 사무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있었지만 동시에 완전히 혼자였다. 이제 남은 건 불 꺼진 사무실과 그 안에 홀로 앉아있는 대우였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이곳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손에 펜을 준 채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다가 펜을 내려놓았다. 어떤 계획도 지금은 의미가 없었다. 새벽 3시, 복도에서는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것이 회사가 여전히 건물 안에 존재한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대호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회사가 사라지면 나는 무엇이 남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돌았다. 그는 깨달았다. 사람들은 회사를 떠날 수 있지만 자신의 기억 속에 남은 사람들과의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비록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들이 함께 흘린 땀과 웃음, 실패의 기록은 오롯이 자신에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어렴풋이 생각했다. 이 무너짐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해가 떠오르기 직전 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무실의 불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억지로 켤 생각이 없었다. 현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돌아보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다.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